양치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못하면은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없죠. 뭐 안 되죠. 뭐 나중에 스케일링 해주시면 되죠. 뭐 또 양치질 해준다고 서로 사이 틀어져서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양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해주지 말라고 좀 그냥 권해드립니다. 보통은요. 알약을 필건으로 먹이는데 삼키고도 토해내는데 약 먹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약을 필건으로 먹일 때 좀 더 깊숙이 넣어줘야 돼. 토해 삼키지 더 못 뱉어내게 해요. 근데 구토까지 할 정도면 약 못 먹이는 거죠. 뭐 그거는 주사 맞춰야죠. 할 수 없죠. 평소에 안 아플 때 간식 같은 걸로 연습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다짜고짜 아프다고 약부터 시작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고양이 건강할 때 간식이나 작은 거 트릿 같은 거 가지고 입에 넣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합사는 운이라 사실은 그냥 합사 과정을 조심스럽게 잘 시행하면은 합사의 확률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합사는 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약간 궁합들은 존재하는데 일단은 운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랜덤 미팅 뭐 이런 개념, 깜깜이 미팅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합사라는 거 자체가요. 사실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근데 그 고양이 간의 그 개인적인 선호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도 몰라요. 고양이 세계의 문제니까. 얘네는 뭐 얼굴만 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냄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이요. 그거에 따라 다 미묘하게 갈리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의 어떤 페로몬이나 케미칼적인 거나 외형이나 소리나 이런 걸로 아마 어떤 자신의 선호도를 정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싶긴 해요. 사실은요. 습식을 주면은 먹다가 내뺍니다. 그리고 제가 잡아서 다시 밖으로 배려놓으면 또 열심히 먹는데 또 내빼고 제가 다시 밖으로 배려놓으면 또 먹으러 반복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먹기 싫은 거 아니에요? 먹다 말고 다른 데로 가면 먹기 싫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잡아놓지 마시고요. 냅두면 계속 먹지 않을까요? 습식이라고 모든 고양이가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요. 습식캔이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도랑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얘의 선호도랑 맞는 맛있는 습식을 한번 줘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얘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습식캔을 주시고요. 어떤 게 얘 입맛에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먹다가 말고 한다는 거는 기호도가 좀 떨어질 때 생기는 일이니까 뭐 식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중요하고 식감도 중요하니까 이게 뭐 플레이크 타입이다, 슈레드 타입이다, 청키 타입이다, 뭐 파테 타입이다 이런 타입이 4종류가 있거든요. 그 식감에 따라서 그 질감대로 해서 어떤 종류의 질감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맛을 선호하는지 어느 회사 걸 선호하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10종, 20종 정도의 캔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딸아이가 학교 앞 길냥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주사 맞고 집에 왔는데 계속 슬픈 듯이 울고 캐리어에서 안 나오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냅두세요. 행복한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진 않은 겁니다. 학교 앞 어린 길냥이가 생존한 확률, 얘가 이제 1살까지 생존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요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마리 중에 9마리는 죽어요. 사실은 1살이 안 되기 전에 대부분 다 죽어요. 그리고 1마리 정도만 무사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애를 살려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올겨울을 못 넘기고 죽어요. 열에 9마리 이상은요. 아주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끼 고양이, 지금 이 날씨에 새끼 고양이면 진짜 밥 잘 주고 따뜻한 데서 잘 보살펴주면 잘하면 살 수 있을까 모를까. 얘는 어차피 죽을 애를 데리고 오신 거니까 훌륭하게 구조를 하신 게 맞고요. 자유를 박탈했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내 신체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자유잖아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요 내 자유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맘대로 어떤 나의 몸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만 박탈당한 거지 나머지 자유를 박탈당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물은 5대 자유가 있어요. 하나가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본능을 표현할 권리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밖을 막 돌아다닐 권리죠. 나도 막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갈 수 있는 권리가 그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요,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 이런 걸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라고. 아니면 옷을 입는 것들, 이런 것도 불편함으로 자유거든요. 세 번째는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프면 치료받는 것도 자유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있어요. 근데 얘는요, 구조를 함으로써 얘가 맘대로 돌아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이런 거에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자유는 다 얻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밖에서 추위에 떨며 배고픔에 떨며 공포에 떨며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 애를 구조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가지 자유를 얘는 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자유에 제한을 받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제한이죠. 왜냐하면 실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환경을 구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마지막 고양이답게 행동할 자유들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겠지만 나머지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아니면 배고픔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또 배고픔으로부터, 또 불편함으로부터 얘는 자유를 얻은 거죠. 집으로 데리고 옴으로 해서. 그래서 4가지 자유를 얻는 대신 1가지 자유에 약간의 제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구조는 맞습니다. 잘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인간 대부분도 상당 부분 사실 자유롭게 보이지만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는요.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구속당하고요. 그래야지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자유를 사실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자유를요. 첫째, 관절보조제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지금 먹이시는 거 의미도 없고요. 뭐 관절보조제로 이제 영양제 같은 거 하는데 무조건 메타캄 먹이셔야 되거든요. 이건 소염진흥제가 필요한 경우지 관절보조제가 필요한 경우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뭘 주시고 계시냐면요. 지금 막 전쟁 중에 총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비타민 준 거야 지금요. 야, 비타민 먹으면 나 기분이 좋아질까? 비타민제 먹어보고 비타민 C 준 거야. 메가도스 한번 처리해볼까? 막 이러면서 피는 막 여기서 흘리고 있는데요. 진통제를 줘야죠. 그럴 때는요. 아프니까. 그다음 수술을 받으러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우선은 메타캄 같은 약을 줘야죠. 소염 진통제를 먹이세요. 관절 보조제는요. 눈곱만큼도 효과 없을 건데 이 정도 상태라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뭐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뭐랄까 글쎄요. 그냥 비타민 정도 효과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이럴 때는요. 아무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다고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안 먹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새벽 기도를 가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차라리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요. 관절 고성을 추천받을 쪽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관절 보조제를 죽어라고 먹이셔야 정말 기도만큼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메타캄을 먹이세요.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아마 사실 보조제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구하기 편하잖아요. 뭐 수의사의 처방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잖아요. 먹이다 말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요. 부작용이 없으니까 주로 많이 먹여요. 약이 아니니까.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약을 대부분 안 먹이시는데, 뭐 약을 먹으면 부작용들이 반드시 생기니까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자고요. 보조제는 부작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작용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세요? 보조제가 부작용이 없는 이유는요. 실제로 하는 작용도 별로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작용이라 하면요. 작용이 있단 말은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다른 곳에 적용도 같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작용이 센 약일수록 부작용도 셀 수밖에 없어요. 이 약 효과 좋아요. 막 바꿔 말하면요. 이 약에 대한 블로우백, 즉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가 돼요. 단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의미는요. 그 약은 효과도 없는 약입니다. 이런 의미랑 같아요. 모든 약은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그 반작용 자체가 몸에 안 좋게 나오는 거면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작용 자체가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면 그냥 반작용, 그냥 작용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조제가 부작용이 없는 이유는요. 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조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하는 기분으로만 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달이 지나도 그 상태라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가망 없어요. 거기까지가 한 게 더 이상 안 친해져요. 그냥 얘랑 나랑은 이 정도의 거리, 사회적 거리가 이 정도구나. 얘랑 나와의 거리가 있거든요. 나와 어느 집사도 고양이와 거리는 있어요. 도망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피지컬 컨택트 거리가 제로가 될 때까지가, 완전 친해지면 가족이 되면 제로가 되거든요. 서로 붙어 잔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항상 거리가 있어요. 일정 거리가 있어요. 언제나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몰래 와서 건드려보고 후다닥 도망가서 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이거 반복이 되거든요. 이 거리가 실제로 이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랑 고양이는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요, 물리적 거리랑 마음의 거리랑 상관이 없는 게 마음을 숨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라도요, 내가 더럽고 치사하지만 월급을 받아야 되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동물은 마음을 굳이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필요도 못 느껴요. 즉 물리적 거리 니코르 마음의 거리예요. 즉 얘가 나한테 거리를 둔다는 얘기는 얘가 나한테 마음이 아직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 나랑의 마음의 거리는 이 정도, 아직 이 정도구나 인정을 해야지 내가 억지로 친해진다고 그 마음의 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포심이나 경계심이나 아니면 두렵다는 감정은요, 상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무섭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다가간다고 쉽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내가 함부로 안 다가가고 너한테 해를 안 끼치게란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다리세요. 한 달 기다렸는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한 달 기다려서 안 되는 그 정도가 얘랑 나랑 같이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사시면 돼요. 근데 한 달 기다렸는데 그 물리적 거리든 마음의 거리든 정도가 얘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직도 나를 건들기만 훅 하고 숨어버리고 너무 덜덜 떨고 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약 먹이세요. 이때 먹여야 되는 게 뭐다? 항불안제입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6개월 정도 먹이다가 서서히 줄여보세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적응한 애들은 한 달 내에 적응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했다는 건 앞으로도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응 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해요. 실내에서 한 달이 지난데도 그렇다면 약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하고 상의해보세요. 현재 이런 상태인데 약을 먹이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한 달 지나도 저는 그 정도까지 그렇다 그러면은 얘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얘가 집안에 생활하는 게 현재 이런 질문들을 제가 보통 해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얘가 지금 집안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게 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얘는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불편한 게 보호자분, 즉 집사님이 불편하신 건가요? 이 고양이가 불편한 건가요? 이 고양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으신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그럼 약을 한번 먹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정도면 약을 안 먹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약을 먹일지 말지 결정하는 주요 판단 요인은요. 집사가 불편하다, 집사가 불안하다가 아니고 고양이가 자신의 삶의 질을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고양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을 먹이는 거고, 그 정도면 굳이 얘를 약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과 처치죠. 그래가지고 이 진단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단순하게 여기서 내가 뭐 먹여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진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치석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치석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마취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 수명이 줄진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취는 언제든 쇼크에 의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험하죠, 당연히. 근데 그 확률이 지극히 낮아요. 근데요, 치석이 심하게 끼면 잇몸에 염증이 유발되고요. 잇몸에 유발된 염증으로 해서 심내막염이나 심근염이나 아니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질 확률은 거의 100%예요. 결국은 나빠져요. 잇몸에 지속된 잇몸 염증은 심각하게 수명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빨이 건강하지 않은 애치고 잇몸이 건강하지 않은 애치고 오래 사는 전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얘를 오래 살기 위해서 득실이 있잖아요. 마취라고 스케일링 한다는 건 득실을 따지면은요, 얘를 오래 건강하게 살리고 고통 없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때는 마취하고 스케일링하는 게 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치석이 많이 끼면 잇몸에 염증이 유발되고 그럼 통증도 유발해요. 즉 아프고,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도 안 좋아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간도 안 좋아지고, 염증으로 해서 신장이 안 좋아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명이 줄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마취를 해서라도 스케일링을 해서 잇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얘 수명을 늘리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취 때문에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은 너무너무 낮으니까 확률상 얘가 오래 살리는 걸 따져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취 후 스케일링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얘가 16살, 17살이다 그러면 제가 마취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살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마취를 권합니다. 12살, 13살 마취 흔하게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항불안제를 무조건 먹이고 병원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 정도의 아이라 그러면 저희 병원도 그냥 아마 진료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불안제 먹이고 2시간 뒤에 출발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요, 다음에 항불안제를 먹이고 오세요. 오늘은 진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보내요. 저는 급하지 않으면요, 우선요. 아니면은 얘는 항불안제 먹이고 다시 오세요 이러고 보내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 그 영상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가방은 어떤 거 쓰시고, 이런 애들일수록 가방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막 강아지용 가방, 동굴 형태 가방, 플라스틱 캐리어 잘 열리지 않는 거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막 저는 화가 나요. 왜냐면 얘 꺼내는 동안에 이미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긴장하고 고양이도 힘들어지고 저도 힘들어지고 주인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인의 무지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인이 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고양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병원 갔다 오는 영상을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항불안제까지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에 따라서 항불안제를 먹여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할 수 없어요. 맞춰놓을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웬만하면 항불안제 선에서 다 처리돼요. 왜냐하면 제가 1년에 마취까지 해가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요, 한 건 될까 말까 해요. 한 건 될까 말까 해요. 항불안제 선에서 웬만하면 돼요. 그래서 항불안제 먹이면 애들이 확실히 편해하는데, 단 여기 전제 조건은요, 그 정도 싸나운 애라 그러면 절대 동굴 형태 강아지 집에 데리고 오면요, 저 막 화내요. 저는요, 이런 데 데리고 오시면 안 된다고 좀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진료하기 편한 가방, 고양이가 좀 편하고 안락하게 생각하는 가방, 고양이가 스트레스 덜 받는 가방, 여기다 넣으시고요. 두 번째, 고양이 체중을 미리 아시던가 가방 무게라도 최소한 미리 재가지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양이 무게 잴 때 꺼낼 필요가 없어져요. 이런 애들일수록 더 많이 미리 준비하고, 뭐 담요부터 미리미리, 그러니까 병원 진료를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요. 아셨죠, 혜영님? 이런 종류 방광염이 생기는 원인은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불안감이라는 인자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고양이 생존에 필수적인 감정이 불안이라는 요소예요. 공포와 불안이. 이거는 중뇌 부분에 변연계에서 발현되는 감정이에요. 이 불안감이란 감정이나 두렵다는 감정은요, 생존의 필수적인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현대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감정이거든요. 이게 선천적으로 심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불안해지면은요, 오줌을 참아요. 그러면은 방광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염의 가장 큰 주요 인자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에 방광염 하는 보조제를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방광염 사료를 먹인다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간 게 뭐냐면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제제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뇌에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고양이의 어떤 우울감을 좀 낮추는, 고양이의 공포심을 좀 낮추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엘카르니틴보다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뭐 카바카바 성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전부 다 고양이의 불안감,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이 들어간 게 아니고, 고양이의 불안감을 낮추는 게 고양이의 방광염을 예방하는 사료, 고양이의 방광염을 예방하는 보조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방광염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자고요. 재발하는 방광염의 가장 좋은 치료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항생제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물론 소염제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하지만 재발하는 방광염에는요, 무조건 항불안제도 같이 처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계속 항불안제를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고양이 행동학에서 정말 항불안제는요, 가바펜틴이거든요. 바이타민 G라고 불러요. 비타민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요. 왜냐하면 고양이의 어떤 대부분 행동학적 문제의 기본이 불안감에서 기인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불안도를 낮추면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고양이의 불안감으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방광염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발하는 방광염은요, 얘 불안도가 높다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애들은 방광염 그렇게 재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왜 방광염이 얘는 재발하지? 원래 그래, 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방광염이 자꾸 생기는 거지, 방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방광염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컴포팅 비헤이버는 단순히 쭉쭉 빨아서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골골거리면서 잠을 자니까 자기가 잠자기 직전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고요. 울서킹은요, 특정 패브릭 제품, 그러니까 이게 양모가 아니어도 그 이불의 표면 있잖아요. 그 재질이 얘는 좋은 거예요. 그 재질을 자꾸 빠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더 심해지면은요, 조금씩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막히고 장에 중첩이 생기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강박증 증상 중에 하나고 선천적인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빨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막을 수는 없으니까 치우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양모의 이불만 빤다 그러면 다행이죠. 양모 이불을 치워버리면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그 양모 이불은 없는 거다 치고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하고 두껍고 좋은 이불이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불을 안 빤다 그러면 그 양모 이불의 그 재질이 얘가 마음에 들어 자꾸 빠는 건데, 결국은 점점 심해지고 점점 강화될 거예요. 왜냐면 그때마다 얘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는요. 왜냐면 여기에 문제거든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고 트리거가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가 좋아하는 잘 빠는 걸 치우고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거 자체를요. 못하게 말린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울서킹 신드롬이 있는 고양이를 스프레이를 뿌리세요부터 해가지고 신맛 나는 스프레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자몽이나 레몬즙 같은 거를 물에 타가지고 모든 패브릭 제품에 뿌려주세요 이러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했다가는 나중에 더 심하게 내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우선은 심하지 않고 다행히 양모 이불만 빤다 그러면 그 이불 탁탁탁 해가지고 포장 잘 하셔가지고 종로구 진흥로 477-1 월드펫 동물병원 윤홍준 앞으로 보내주면 제가 잘 덮고 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이 자꾸 딴 데로 새요. 막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새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이런 순간이 있거든요.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돈을 줘야 꼭 넌 답변을 하냐, 슈퍼챗을 보내야 답변을 하냐, 내 질문에 답변해줘라 이런 분들 계신데, 사실은 슈퍼챗만이라도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답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는 모든 슈퍼챗은 100%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기부금에 플러스 제가 세금까지 따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슈퍼챗은 나중에 제가 소득세가 따로 정산해서 나오거든요. 그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세금은 세금대로 따로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슈퍼챗은 전부 다 보내주고 세금까지 따로 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만 받고 대답을 안 해준다는 동, 아니면 돈을 줘야 답변을 해준다는 동, 이런 말씀은 저를 되게 상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슈퍼챗은 절대 전부 다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말 좀 그만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고 자꾸 답변들 좀 빨리빨리 하라고. 근데
그러면 나중에 라방이 너무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더라고요. 뭐 답변하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뭐 산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것도 재미 나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 방송 취미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뭐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막 똑같은 답변 반복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들을 제가 해주고 그런 얘기 했었네 이러면서 저도 재미를 나름 느끼고 있거든요. 떠들면서 나이 드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재미를 위해서도 쓸데없는 얘기도 자꾸 한다는 것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어서 그래요. 늙은 사람들은 원래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